네, 박준규의 브리핑, 내일신문 여당 반장 박 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예.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째 오름세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긍정평가가 47.5%, 그 전주보다 1.8%포인트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3주 연속 상승하면서 상당히 많은 폭의 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보층에서도 많이 올랐지만 중도층에서 상승한 게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중도층 상승 정도가 4.8%포인트. 그리고 진보층은 3.7%포인트인가요? 예, 이것보다 그렇습니다. 상승폭이 꽤 크네요. 예, 이 중도층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은 이 조국 사태가 어느 정도 상당히 치유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데드크로스가 있었던 게 8월 넷째쯤가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또 골든크로스가 또 눈앞에 있다. 예.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미 오른 그렇게 골든크로스가 된 여론조사도 좀 나오기도 했는데 그 수치 자체가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네. 추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상승 기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럼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도 좀 보면요. 지난주까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함께 움직였었는데 여당의 네. 지지율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당은 이제 계속 그 3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2주 동안 상승했다가 이번 주에만 1.0%포인트 하락했는데, 지금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악재라든가 또는 호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다시 승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의 격차, 8%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네. 앞으로의 총선 기획단도 좀 나오고 했잖아요. 네. 좀 혁신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여망을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자유한국당의 자살골에 일종의 그 어부지리 효과를 본 측면도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죠. 근데 좀 긴장해야 할 좀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한국당의 어떤 못한 점,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인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자기 득점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오늘 공천이도 이제 출범을 했고 또 나름대로 의총도 하면서 쇄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유권자들한테 다가갈지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유한국당 예. 1차 인재 영입 논란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는 예,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황교안 대표 1호 인재 영입 대상이었던 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자청에서 기자회견했죠. 어떤 예. 내용들이었어요? 어제 오후쯤에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기자회견문이 좀 전달이 됐고 그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하고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 내용 그대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논란 하나하나를 따져봐도 과연 이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영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꼭 정말로 영입할 분위기인지 않습니까? 현재는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거의 쉽고 초려해서 모셨다, 귀한 분이다, 네.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황교안 대표의 그 다른 영입한 인재들과 비교해 볼 때 같은 맥락에 들어가 있는 인물군이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적폐 청산의 대상이기도 했고, 네. 또 과거에 친박 또 친황의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보 전문가라든지 이런 특성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좀 놓치기 힘든 그런 또 측면도 그렇죠. 있어 보이네요.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 갑질이라는 미명 아래 본인이 적폐청산의 피해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현 정부와 맞대어서 반문으로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인물로
상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죠. 네, 그래서 고집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될 대목들이 꽤 많았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네,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우리가 쉽게 보았던 그 대목은 삼천교육대라는 단어인데요. 네. 이게 뭐 1980년대에 한 6개월 정도 운영이 됐던 그런 소위 얘기해서 사회 정화 운동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당시에 소위 불량배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잡아가서 네. 군대에 넣은 다음에 뭐 최대 4주 동안 이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30여 명이 이미 그 6개월 동안 죽었고요. 또 3만여 명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별 잘못도 없는데 그냥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뭐 사회에 그렇게 부적응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냥 네. 잡혀간 거죠.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 본인의 그 박찬주 전 대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군인권센터의 소장을 네. 그곳에 보내야 된다. 삼천교육대에 이렇게 보내야 이야기한 한다. 이런 입장을 또 냈었고요. 또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이것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군에서 계속 살았던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어렵죠. 네. 군을 일부러 안 간 사람도 있겠지만 못 간 사람도 또 많고요. 또 군에 꼭 가야만이 또 군을 이해한다. 이런 것도 되게 편협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공감병이 뭐 감을 따야지 그러면은 본인이 따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군에 계신 분들의 인식, 소위 까라면 깐다, 뭐 이런 식의 사고거든요. 지금 변화된 세태라든가 아니면 군의 어떤 인권적인 문제, 변화에 별로 그렇게 이 공부를 안 한 것인지 예, 많이 오랫동안 그런 구태에 물들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뭐 많이 변화한 세태를 반영해서 20, 30대 뭐 현역 들로부터 응원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도 하던데. 그 얘기를 어느 사람한테 들었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있겠죠. 근데 그것을 다수의 의견으로 자기가 이해한다면 그건 상당히 편협적인 시각이 아닐까.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앞서서 말씀도 드렸었지만 이 박찬주 전 대장 인재 영입건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지금 1차 영입이 마무리됐고요. 그 1차 영입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영입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네. 좀 밀어놓은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 발표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예, 이번 주에 목, 금, 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조금 더 여론을 보고 여론을 살피고 정해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봤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크게 유리할 건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인재의 이 프레임, 어떤 사람이 인재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총선이 이제 5개월 좀 예. 남았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을 좀 알아볼게요. 오늘 국정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감이 예. 거의 막바지인데 박 반장님도 내곡동 다녀오셨다고요? 예, 뭐 국정원에 저는 뭐 2번째 가는 건데요. 뭐 사실 본관의 근접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본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회색지대라고 해서 네. 물론 신원조회를 하고 들어가긴 하지만 본관에는 못 들어가고요. 그 앞에 있는 건물에서 이 프레스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취재공이 따로 마련되는 거군요. 그래서 뭐 국정감사는 그 본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나와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하는 방식으로 국감을 뭐 영상으로나 이렇게는 볼 수 없고 그렇게 브리핑 형식인가요? 정보위는 영상으로 찍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속기록도 다 만들어지는데 공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공개가 풀리면 네네. 이 비밀이 풀리면 그때야 비로소 알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 국회에 수차례 그 정보위의 과거 정보위의 그 회의를 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국회는 출입해 봤는데 예. 국정원은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한 점을 여쭤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쇄신에 대한 요구 이런 목소리도 계속 있었는데 오늘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예,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그 이해찬 지도부가 어떤 쇄신에 뭔가 물꼬를 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런 요구들이 이제 불출마했던 의원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기대가 많았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해찬 대표가 이 쇄신에 대한 본인의 의견들을 좀 내긴 했어요. 본인이 TK에 가서 의원들을 만나봤더니 의원들이 뭐 칼날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그 민심이 상당히 악화됐다는 거죠. 네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쇄신을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정답이 오늘도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성은 하고 어떤 대안은 내놓지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여당 내에 이낙연 딜레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이해찬 총리를 얼굴로 과연 총선을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건 약간 쇄신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민주당의 내년 4월 총선을 이끌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현재 보통 총선은 차기 대권 주자가 이끄는 게 그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낙연 총리를 어떤 식으로든 이번 총선에 좀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좀 얼굴로서 그렇죠. 역할을 하게.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사이다 발언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이낙연 총리 후임이 문제예요. 뭐 지금은 당내에서 뭐 김진표 의원 뭐 경제 분야의 경제 통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또 어느 분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그렇죠. 핵심이죠. 워낙에 뭐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포비아가 생긴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의 어떤 마지노선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깊숙하게 파헤칠 수 있다. 이제는 뭐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이제는 네. 인사청문회가 이제 마구잡이가 됐어요. 그러면 과연 청와대에서 이 검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네, 청문회 무용론까지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또 실제로 총리 자리에 이렇게 용감하게 나설 만한 또 후보가 또 있을지 이 그러니까요. 부분도 또 걱정. 인물론 얘기도 많이 네, 나오고요. 좀 괜찮다고 하고 접촉을 하면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인 거예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올해 안에는 법무부 장관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기자들한테 이미 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갈 텐데 네. 총선을 뭐 100일 앞두고 만약에 어떤 사태가 터지면 네. 이건 수습이 네,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회복이 안 되죠. 예,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이 회의론의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너무 안정적인 거죠. 지금 어차피 이번 총선은 이 여권 심판론,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갈 텐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확실하게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해찬 지도부로 그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일부 의원들도 있는 거죠. 네. 선거 가까이에서 인사 참사가 나면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부담 100배일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뭐 장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유은혜 부총리도 의원이면서 장관을 이제 겸임하고 있는데 그분도 지금 뭐 교육제도 개편 이런 뭐 역할들도 해야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스테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김현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값 잡기에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또 교통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스테이 쪽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그 부담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오히려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 일당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진보 진영이 과반을 확보하는 뭐 이런 전략으로 가야 이 법도 통과시킬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어떤 개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총선에 대한 어떤 전략으로 국정 운영이 초점을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내년 초반에는 대규모 개각이 있을까요? 내년 초반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은 총선 이후 곧바로 하든가 네. 아니면은 좀 더 빨리 해서 이것을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벌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총선 이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각이 점점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낙연 총리 거취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보신다면? 이낙연 총리는 사실 대권에 관심 있으시고요.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총선에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본인의 어떤 그 역량도 보여줘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총선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총리 교체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불가피하다면은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해찬 총리가 아직은 선대위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선대위는 12월 10일 정도에 구성한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공동대표를 하거나 지역별 대표 선대위원장을 공동으로 만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영남 쪽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있고 그 호남 쪽에 지금 대표 주자가 없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역시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그 대표 주자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반장의 브리핑 6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반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